태를 이을 아들 하나 못 낳는 한심한 년 같으니라고. 우린 온천이나 갈 테니 쓸모없는 딸은 네가 알아서 낳거라. 진통으로 배를 부여잡고 쓰러진 제 위로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7년 만에 가진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출산을 앞둔 저를 홀로 버려둔 채 일본 온천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구급차에 올라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딸을 낳던 그날 밤,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곧장 제 명의 아파트 비밀번호부터 바꿨습니다. 며칠 뒤 양손에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현관문을 부술 듯 쾅쾅 두드리는 남편에게 저는 인터폰 너머로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이제부터 천륜조차 져버린 인간 쓰레기들을 향한 가장 서늘하고 완벽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수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7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그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새벽 4시부터 전을 부치고 제삿날이면 밤새 상을 차렸어요. 시누이 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제가 차린 밥상에 앉아 수저를 들었어요. 남편 박정수는 그 모든 걸 보고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아들이겠거니 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더니 병원에서 딸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딸이라고? 쓸모없는 것만 콜라서 하는구나 진짜.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만삭인 저에게 집안일을 몽땅 떠넘겼어요. 무거운 배를 안고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시아버지의 양말까지 손빨래를 시켰습니다. 남편 정수는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면서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열흘이나 빨리 진통이 시작됐어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쪼그려 앉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10번, 20번 울려도 정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시누이들에게도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진통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데 저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문 앞에서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저는 분만실로 곧바로 옮겨졌고 그 긴 고통 끝에 딸아이를 낳았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가슴 위에 올려주던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분만실 문이 열렸어요. 친정엄마 이복순 여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고 그 뒤로 아버지와 친정오빠 이준혁이 땀에 젖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영아, 괜찮아?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친정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꾹 깨문 채 아기 얼굴을 내려다보았고 오빠 준혁이는 복도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정수 그 자식 전화 안 받아. 시댁 쪽도 다 꺼져 있어.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왜 전화를 안 받았는지, 시댁 식구들은 왜 연락이 안 되는지,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빠 준혁이가 병실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는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영아, 그 집안이 미쳤어. 진짜 미쳤다고. 오빠는 휴대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 CCTV 캡처 사진이 띄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이 여행 가방을 끌고 앞장서서 걸어가고 그 뒤를 남편 정수가 양손에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시누이 둘도 나란히 웃으며 출국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애 낳고 응급실에 실려간 그 시간에 이 인간들이 일본 온천 여행을 갔어. 시어머니가 전부 데리고 갔더라. 오빠가 휴대전화를 침대 위에 내려놓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구급차를 타고 분만실에서 비명을 지르던 그 밤에 이 사람은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만삭인 아내를 두고 여행을 가? 친정엄마가 아기를 안은 채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침대 난간을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오빠, 퇴원 절차 밟아줘. 뭐? 지금? 아직 몸도 안 추스렀잖아. 빨리, 이 병원에 하루도 더 있기 싫어. 오빠가 제 눈을 보더니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제 눈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했어요.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아버지가 아기 목욕을 시키고 오빠가 기저귀를 사왔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아기만 보며 몸을 추스렀어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저는 친정엄마가 제 이름으로 사주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의 구두가 신발장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구두를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 남편의 양복을, 서랍에서 남편의 속옷을, 화장실에서 남편의 면도기를 꺼내 거실 한가운데에 산더미처럼 쌓았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3번으로 바꾸고 저는 잠든 딸아이 곁에 누웠습니다. 며칠 뒤 현관 밖에서 삐삐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1번, 2번, 3번. 문이 열리지 않자 쾅쾅 소리가 났어요. 하영아, 나야, 문 열어. 남편 정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양손에 일본에서 사온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겠죠. 야, 비밀번호 왜 바꿨어? 빨리 열어. 정수가 문을 발로 걷어찼어요. 쿵, 쿵, 쿵. 현관문이 울릴 때마다 아기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인터폰 화면을 켰어요. 작은 화면 속에 땀을 뻘뻘 흘리며 문을 두드리는 정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뭐? 나야, 나. 문 열어. 박정수요? 모르는 분인데요? 미쳤어? 네 남편이잖아. 당장 문 열어. 정수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문짝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쾅쾅 울렸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틈 사이로 미리 포장해둔 짐가방 4개를 하나씩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네 짐이야. 다 가져가.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수가 문틈에 발을 끼우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어요. 저는 문을 밀어 닫으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주거 침입이요. 남자가 제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정수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고 저는 문을 잠그고 딸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10분 뒤였어요. 복도에서 경찰관 2명이 정수의 양팔을 붙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데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여기 내 집이라고요. 내 아내가 살고 있다고요. 경찰관이 정수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베란다 창문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짐가방 4개를 양손에 나눠든 정수가 경찰차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어요.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든 딸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며 작게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시댁 식구들이 이 아이에게 손톱만큼이라도 해를 끼치지 못하게 그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무너뜨리겠다고. 딸아이가 제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저는 그 작은 손을 내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오빠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오늘 시간 돼? 집 좀 정리하는 거 도와줘. 정리? 무슨 정리? 정수 쓰던 방 비워야 해. 내 서재로 쓸 거야. 오빠는 1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정수가 쓰던 방에 남아있던 잡동사니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고 먼지 쌓인 책상을 닦고 빈 책꽂이를 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오빠가 커튼을 걷어내자 햇볕이 방 안 가득 쏟아졌어요. 이제 여기가 네 방이다. 오빠가 제 어깨를 한번 툭 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새로 꾸민 서재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어요.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거래 내역서.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어요. 이혼소장을 쓰려면 정수의 주소가 정확해야 했어요. 저는 신발장 서랍에 쌓여있던 정수의 우편물 뭉치를 꺼내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통신비 고지서,
보험료 안내문. 그러다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부업체 이름이 적힌 누런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뜯자 대출 계약서가 나왔어요. 저는 계약서 첫 장에 적힌 담보 물건이라는 것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담보 물건 소재지에 제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채무자란에는 제 이름이, 연대 보증인란에는 정수의 이름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대출 금액은 1억 5천만 원. 저는 이 대출을 신청한 적도 서류에 서명한 적도 없었어요. 이게 뭐야? 손이 떨려서 서류를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은 뒤 나머지 우편물을 더 뒤졌어요. 같은 대부업체에서 온 독촉장이 3통 더 나왔습니다. 연체 이자가 불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정수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과 명함이, 두 번째 서랍에는 낡은 충전기가 들어있었어요. 세 번째 서랍 안쪽 구석에서 검은색 USB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노트북에 USB를 꽂자 폴더 하나가 떴어요. 폴더 안에는 엑셀 파일 여러 개와 캡처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자 날짜별로 정리된 송금 내역이 줄줄이 나왔어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 몇 년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 사람이 제 이름으로 빚을 지고 그 돈으로 도박판에 쏟아부은 거였습니다. USB를 빼지 않고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 엑셀 파일 사이에 끼어있던 통화 내역서 한 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정수의 서브 핸드폰 번호로 된 내역이었어요. 저는 그 번호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통화 내역을 훑어 내려가다 특정 날짜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지난해 추석 제가 만삭의 몸으로 시댁 제사상을 차리던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던 그날, 정수는 제사가 끝나자마자 급한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었어요. 그 날짜의 결제 내역에 모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통화한 번호 하나가 있었어요. 여자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닫았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뱃속에서부터 차가운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저는 이혼소장과 대출서류 사본을 묶어 시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소장에는 남편의 외도, 유기, 사문서 위조 대출 사실을 빠짐없이 적어 넣었어요. 이틀 뒤 아파트 1층 로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하영, 이하영 당장 나와! 시어머니 김말순이 아파트 정문을 뚫고 들어와 로비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경비원 2명이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팔을 휘두르며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시어머니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 이 못된 년이?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핸드폰 카메라를 켠 채로요. 로비에는 경비원들과 택배를 받으러 나온 주민 서너 명이 시어머니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 달려들듯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혼이 뭐야, 이혼이? 우리 정수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 네가 뭔데 나한테 안 된다 말아야? 시어미가 며느리 집에 오는 게 뭐 잘못된 거야?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시어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했어요. 시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요. 제 이름으로 대부업체에서 1억 5천을 빌렸더라고요. 그 돈으로 도박을 했고요. 주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시어머니에게로 쏠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대출 계약서 사본과 도박 사이트 송금 내역을 꺼내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삭으로 제사상 차리던 날 아들분은 모텔에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 인연이 거짓말을?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가려주실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아파트 정문 밖으로 쫓겨나갔어요. 저는 촬영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선임해 반소장을 제출한 거였습니다. 내용을 읽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반소장에는 제가 사치를 일삼아 부부 재산을 탕진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첨부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보니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백화점과 명품 매장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정수가 자신의 도박 빚을 제 탓으로 돌리기 위해 카드 내역을 조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반소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대로 된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혼 전문 로펌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하영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정수 씨 일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 되실까요? 정수를 안다고요? 누군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만나주시면 이하영 씨한테 꼭 필요한 걸 드릴 수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어두워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기 방에서 딸아이의 잠꼬대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며칠 뒤 오후 저는 그 여자가 문자로 보내온 주소를 찾아갔어요. 도심에서 한참 벗어난 변두리의 낡은 카페였습니다. 간판 글씨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 손님이란 건 구석 테이블에 앉은 여자 한 명뿐이었어요. 여자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채 창가 쪽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마스크를 내리자 26쯤 되어 보이는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하영 씨 맞으시죠?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근데 대체 누구세요? 정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싸지며 입을 열었어요. 저는 윤서연이에요. 박정수 씨랑 사귀었었어요. 저는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어요. 사귀었다는 게 언제 얘기예요? 이하영 씨랑 결혼하기 전부터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됐어요. 서연이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은 듯 입술을 여러 번 달싹거렸습니다. 저 정수 씨 아이를 가진 적 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정수 씨가 시어머니한테 말했고 김말순 씨가 저를 직접 찾아왔어요. 서연이가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돈 없는 집안년이 우리 아들한테 붙어서 배를 불렸냐고 당장 지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병원까지 끌고 가서 수술시켰고요. 서연이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이를 꽉 깨문 채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수술 끝나고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정수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알아서 해줬으니까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그 한마디만 하고 끊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하영 씨가 이혼 소송을 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그 사람들한테 당한 게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릴 게 있어요. 서연이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이건 정수 씨가 이하영 씨 이름을 도용해서 대출 서류를 만드는 과정을 통화로 주고받은 녹음이에요. 제가 사귀던 시절에 몰래 녹음해 둔 거고요.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누군가에게 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서류를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하영 씨, 그것만이 아니에요. 서연이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수 씨가 이하영 씨랑 따님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놨어요. 사망보험이요. 여러 개를. 뭐라고요? 사채 빚이 너무 커지니까 보험금으로 갚으려고 한 것 같아요. 정수 씨가 술 먹고 전화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돈을 걸어놨는지 떠벌렸거든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도박빚, 서류 위조, 그리고 아내와 딸에게 건 사망보험.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이 맞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면 저랑 우리 딸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한 거예요. 이하영 씨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정수 씨 뒤에 사채업자들이 붙어 있거든요. 돈을 못 받으면
그 사람들이 직접 나설 거예요. 서연이가 말을 마치자마자 카페 유리창 너머로 검은 점퍼를 입은 건장한 남자 두 명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입구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저 사람들 정수 씨가 보낸 사채업자들이에요. 빨리 나가야 해요. 저는 가방을 움켜쥐고 일어났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목을 잡고 카페 안쪽으로 달렸어요. 주방을 지나 뒷문을 밀고 나가자 좁은 골목이 나왔습니다. 뒤에서 카페 앞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거기서! 굵은 목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놓지 않고 골목을 뛰었어요. 왼쪽으로 꺾고 오른쪽으로 꺾고 쓰레기통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골목 끝에 빈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뒷문을 잡아당겨 열고 서연이를 먼저 밀어넣은 뒤 뛰어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빨리 출발해 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하자 뒤에서 뛰어오던 남자들이 멈춰서는 게 뒷유리에 비쳤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하영 씨, 저 사람들 규모가 보통이 아니에요. 정수 씨가 진 빚이 몇 억이에요. 조만간 이하영 씨 집으로 직접 들이닥칠 거예요. 서연이가 아직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대답하지도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앞에 섰을 때 저는 서연이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위험한 거 알면서 와줘서. 같은 사람한테 당한 거잖아요. 저라도 도와줘야죠. 서연이를 태운 택시가 떠나고 저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 바닥이 눈에 들어왔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거실 바닥 한가운데에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커다란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돈 안 갚으면 끝장이다. 그리고 그 옆에 갈기갈기 찢어진 딸아이의 베넷 저고리가 던져져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정수가 사채업자들에게 우리 집 비밀번호를 넘겨준 거였어요. 제 동선까지 알려줬을 거라는 생각이 스치자 손발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오빠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지금 당장 와줘, 제발. 전화를 끊고 찢어진 베넷 쪼고리를 두 손으로 모아 쥐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 처음 입혔던 옷이었어요. 저는 그 천 조각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오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빠 뒤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감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또래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하영아, 이쪽은 내 대학 동기 최민재, 이혼 전문 변호사야. 최민재가 구두를 벗고 현관으로 들어서며 거실 바닥에 스프레이 글씨와 찢어진 베넷 쪼고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민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현장 사진부터 찍겠습니다. 아무것도 치우지 마세요. 최민재가 서류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바닥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빠가 제 어깨를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혼자 싸우지 마. 민재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찢어진 베넷 쪼고리를 아직 놓지 못한 채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최민재 변호사는 현장 사진을 찍자마자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주거 침입의 재물 손괴입니다. 피해자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협박 문구를 남기고 유아용품을 훼손했어요. 강력 사건으로 접수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최민재가 서류 가방을 열고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이화영 씨, 오늘 만났다는 여자분한테 받은 녹음 파일이 있다고 했죠?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서연이에게 전송받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정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를 읽어주며 서류를 이렇게 꾸미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었어요. 최민재가 녹음을 끝까지 들으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볼펜을 내려놓은 최민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거면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권은 보험 사기 미수로 걸 수 있어요. 오빠 준혁이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서며 물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안전해? 사채업자들이 쫓아왔다며. 제가 마련해둔 곳이 있습니다. 거기로 먼저 피신시키죠. 다음날 저와 오빠와 최민재는 서연이를 만나 최민재가 마련한 안전한 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오피스텔 원룸이었는데 최민재의 로펌 명의로 계약된 곳이라 정수 쪽에서는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짐을 내려놓으며 가방 안쪽에서 USB를 하나 꺼냈어요. 이건 정수 씨가 드나들던 도박장 출입 기록이에요. 정수 씨가 술 취해서 자랑하길래 몰래 복사해뒀어요. 최민재가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서연 씨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면 상습 도박까지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올 줄 알았을 뿐이에요. 안전가옥을 나온 저는 최민재와 함께 대출을 실행했던 대부업체를 직접 찾아갔어요. 허름한 건물 3층에 자리 잡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실내에서 중년 남자가 책상에 발을 올린 채 앉아 있었어요. 이하영 씨 명의로 실행된 대출건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어요. 위조된 서류로 대출을 승인한 건 기사의 책임이고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러 왔습니다. 대부업체 사장이 발을 내리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뭐?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남편이 서류 들고 와서 정당하게 신청한 건데 아내 위임장도 없이 본인 확인도 없이 대출을 실행하신 거죠? 감독기관에 신고하면 영업정지감이에요. 대부업체 사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장이 뒤에 있던 직원에게 턱짓을 하자 직원이 서류철 하나와 USB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그날 창고 CCTV 영상이랑 대출각서 원본이야. 남편이라는 사람이 여자 신분증이랑 도장을 직접 가져왔어. 우리도 속은 거라고. CCTV 영상을 들자 정수가 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창구에 올려놓고 서류에 사인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서랍에서 몰래 빼간 거였어요. 잘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과 각서 원본은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대부업체를 나선 최민재가 차에 오르며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이제 증거가 충분해요. 공격 들어가죠. 이틀 뒤 최민재는 그동안 모은 증거를 한 묶음으로 엮었어요. 시어머니의 아파트 로비 난동 영상, 서연이의 강제 낙태 사주 증언, 정수의 사문서 위조 녹음 파일, 대부업체 CCTV 영상, 도박장 출입 기록. 최민재는 이 모든 것을 법원에 제출하며 시댁 일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 재산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시어머니의 상가 건물과 정수의 회사로 날아갔어요. 소식을 들은 건 며칠 뒤였습니다. 최민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하영 씨, 박정수 씨 회사에서 급여 압류 통보가 갔습니다.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됐고요. 그쪽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최민재의 예상대로였어요. 그날 오후 최민재의 사무실로 정수와 시어머니가 쳐들어왔습니다. 최민재가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영상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영상 속에서 정수가 최민재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당장 고소 취하해. 이 나라에서 못 살게 해줄 테니까. 변호사 양반, 그래도 남의 가정을 깨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최민재는 의자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의 녹화 버튼이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 전부 녹화되고 있습니다. 협박죄 증거로 추가할게요. 정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정수의 팔을 잡아 끌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사채업자들까지 돈을 받기 위해 정수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저곳 던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어느 저녁 제 휴대전화에 시어머니의 번호가 떴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하영아, 나 말순이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정수가 잘못한 건 엄마가 다 사과할게, 응? 고소만 취하해주면 엄마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저는 시어머니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만삭의 배를 안고 새벽부터 제사상을 차리던 날이 떠올랐어요. 딸이라는 이유로 멸시를 받던 날들이 혼자 구급차에 실려가던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말해 하영아.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서재로 걸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최민재가 정리해둔 재판 준비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서류 첫 장을 펼쳤어요. 이 서류 한 장 한 장이 그들을 무너뜨릴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빈칸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어요.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옷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단추를 하나씩 잠그며 숨을 고르고 잠든 딸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대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이를 맡아주기로 했어요. 하영아, 밥은 먹고 가야지. 엄마, 끝나고 올게요. 아기 잘 부탁해요. 친정엄마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 제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법원 앞에 도착하니 최민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감색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최민재가 증거 서류가 가득 든 가방을 두 손으로 들고서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오늘 끝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법원 계단을 올랐어요. 법정 문을 열자 피고석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가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한 달 전과는 딴 사람이었습니다. 광 대표가 툭 튀어나오고 눈 밑에 시꺼먼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시어머니 김말순이 입술을 꾹 깨문 채 정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원고 속에 앉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최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최민재는 준비한 증거를 하나씩 판사 앞에 내밀었어요. 재판장님, 피고 박정수는 원고가 출산하던 당일 가족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출입국 기록 제출합니다. 최민재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기록을 올렸습니다. 정수의 출국 날짜와 제가 응급실에 실려간 날짜가 정확히 같았어요. 피고는 원고 명의를 도용해서 대부업체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신분증과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대부업체 창구 CCTV 영상과 위조 각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법정 모니터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정수가 제 신분증을 창구 위에 올려놓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피고의 지속적인 외도 정황과 상습 도박 기록도 함께 제출합니다. 정수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이하영은 혼인기간 동안 과도한 사치성 소비를 일삼아 부부 공동재산을 탕진한 바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조작된 카드 내역이었어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백화점에서 수천만 원을 썼다는 거짓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때 법정 뒷문이 열렸어요. 방청석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윤서연이 증인석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몸이 뒤로 젖혀지더니 옆에 앉은 변호사의 팔을 움켜쥐었어요. 저 여자가 왜 저기... 서연이가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마쳤습니다. 증인, 피고 박정수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박정수 씨와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이하영 씨와 결혼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고요. 증인이 알고 있는 피고의 도박 관련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씨는 수년간 불법 도박 사이트에 돈을 쏟아부었어요. 사채까지 끌어다 도박했으면서 빚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아내 이름으로 대출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어요. 제 주민번호를 불러주며 서류를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법정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서연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증인, 피고의 어머니 김말순 씨에 대해서도 진술할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제가 정수 씨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김말순 씨가 직접 찾아와서 돈 없는 집안 출신이라며 협박했어요. 병원까지 끌고 가서 강제로 수술을 시켰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려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팔을 붙잡아 끌어내렸습니다. 거짓말? 천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판사가 의사봉을 내려쳤어요. 피고 측, 정수가십시오.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박정수의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를 인정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며 미성년 자녀에 대한 피고의 친권을 영구 박탈합니다. 피고는 위자료 및 양육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판결문을 끝까지 들었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으며 턱을 들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민재가 옆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겼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자 저는 곧바로 최민재와 다음 수순을 논의했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상가 건물 강제 경매로 넘길 수 있죠? 형사 고발 자료가 충분합니다. 바로 절차에 들어갈게요. 며칠 뒤 법원에서 강제 경매 통지서가 시어머니에게 발송되었어요. 소식을 들은 건 최민지의 전화를 통해서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김말순 씨가 경매 통지서를 받아들고 바닥에 주저앉았대요. 그리고 박정수 씨는 법원을 빠져나가려다 로비에서 대기하던 경찰에게 잡혔어요. 사기랑 사문서 위조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채업자들은요? 사채업자들이 먼저 달려들었는데 경찰이 현장에서 제압했어요. 박정수 씨는 양쪽에서 쫓기던 셈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정수의 보석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가 살던 낡은 빌라의 보증금을 빼고 어딘가에 숨겨두었던 비상금까지 끌어모아 간신히 돈을 만들었다더라고요. 정수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하영 씨, 보석으로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저쪽이 반드시 다시 움직일 거예요. 방심하지 마세요. 최민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친정 식구들과 최민재, 서연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친정엄마가 잡채와 불고기를 해오고 오빠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좁은 거실이었지만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우리 하영이 진짜 잘 싸웠다. 엄마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민재야,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고맙다. 최민재가 맥주잔을 들며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이하영 씨가 증거를 직접 다 모은 겁니다. 저는 정리만 한 거예요. 서연이가 아기를 안고 흔들어주며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저는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같은 집안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서연이가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좋겠다. 이런 엄마를 만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이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그로부터 몇 달 동안 저는 딸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낮에는 유모차를 끌고 공원을 산책하고, 밤이면 아기를 재우고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친정엄마의 지원과 최민지의 조언을 받아 작은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카페, 엄마들이 편하게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인테리어 견적서를 뽑고 상가 임대 계약서를 비교하고 메뉴판 시안을 그려보았습니다. 밤마다 노트북 화면 불빛 아래에서 새 삶의 밑그림을 한 줄씩 그려나갔어요. 카페 간판이 올라가던 날이었어요. 업자 두 명이 사다리 위에서 간판을 볼트로 고정하고 있었고 저는 아래에서 간판이 똑바로 붙었는지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좋은 오후였어요. 간판에 새긴 카페 이름 위로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양복을 입은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경찰관 두 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이하영 씨 맞으십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왔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익명신고가 접수됐어요. 이하영 씨 자녀에 대한 상습 학대 의혹으로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학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학대요? 제가 제 아이를 학대했다고요? 누가 그런 신고를 한 거예요? 익명신고라 신고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자택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업자들에게 간판 작업을 멈춰달라고 말하고 그들을 아파트로 안내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친정엄마가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하영아, 이분들은 누구야? 엄마, 잠깐 아기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부엌, 아기방, 화장실, 베란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여자 직원이 아기의 옷을 조심스럽게 걷어올리며 몸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아기가 낯선 손길에 칭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남자 직원이 서류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펼쳤어요. 아기의 팔과 다리에 시퍼런 멍이 든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조작된 사진이에요. 우리 아이 몸에 멍 같은 건 없다고요. 지금 직접 확인하셨잖아요. 남자 직원이 태블릿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여자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뒤섞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목소리와 비슷하게 편집해 놓은 거였어요.
이건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누군가 편집한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희도 현장에서는 학대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라 추가 조사가 필요해요. 매뉴얼에 따라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를 임시보호시설로 분리조치해야 합니다. 안 돼요. 아이를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하영이가 아이를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매일 같이 봐왔다고. 경찰관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친정엄마를 말렸어요. 어머니, 진정하십시오. 임시조치이고 조사가 끝나면 아이를 돌려보내드립니다. 경찰이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아기가 제 쪽으로 두 팔을 뻗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손을 뻗었지만 경찰관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제발. 우리 아기 데려가지 마세요. 직원들이 아기를 안고 현관문을 나서는 걸 저는 문 앞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제 등을 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다음날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빈집에 혼자 앉아 봉투를 뜯은 저는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보고 손이 떨렸어요. 면접 교섭권 및 임시 양육자 지정 청구소장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전 남편 박정수였어요. 이 사람이 미쳤어. 정수는 이미 친권을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상황을 물고 늘어져 아이를 빌미로 저를 압박하려 한 거였습니다. 소장 말미에는 위자료를 반환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소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가 사채업자들에게 진 빚을 해결하려고 이 모든 것을 꾸며낸 거였어요. 허위 신고로 아이를 빼앗고 겁에 질린 저에게 위자료를 토해내라고 종용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민재 씨, 저예요. 지금 만나야 해요. 정수가 또 시작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했어요. 아이를 빼앗아 갔고요. 그리고 위자료 반환하라고 소장까지 보내왔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갈게요. 1시간 뒤 최민재가 제 집에 도착했어요. 소장과 아동보호기관이 남기고 간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어내려갔어요. 최민재의 눈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친권이 박탈된 사람이 면접 교섭권을 청구하다니 법을 악용하는 것도 정도가 있죠. 아이를 인질 삼아 돈을 뜯어내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빨리 데려와야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아동학대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동시에 허위신고의 배우가 박정수와 김말순이라는 증거를 잡아야 하고요. 양쪽을 동시에 가겠습니다. 최민재가 메모장에 목록을 적어 내려갔어요. 아파트 복도 CCTV, 이하영 씨 차량 블랙박스, 소아과 정기검진 기록, 주변 이웃 진술, 이하영 씨가 아이를 한 번도 방치하거나 학대한 적이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조리 모아볼게요. 저와 최민재는 그날부터 자료 수집에 매달렸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복도 CCTV 영상 사본을 요청하고 차량 정비소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추출하고 소아과에 연락해 딸아이의 정기검진 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받아왔습니다. 소견서에는 아이의 발달 상태가 양호하고 외상 흔적이 전혀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 정도면 무혐의 입증됩니다. 이제 배우를 잡아야죠. 제가 흥신소를 알아볼게요. 정수가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밝혀내야 해요. 좋습니다. 흥신소 쪽은 이하영 씨가 맡고 저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오빠 준혁이를 통해 믿을 만한 흥신소를 수소문했어요. 흥신소 소장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정수의 최근 사진과 차량 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틀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하영 씨, 박정수 씨를 찾았습니다. 시내 변두리에 있는 불법 도박장에 드나들고 있고요. 증거는요? 그게 도박장 안에서 사채업자들하고 만나는 장면을 찍었는데요. 이하영 씨가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흥신소에서 보내온 사진과 영상을 열어보았어요. 어두운 지하 도박장 구석에서 정수가 사채업자 2명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종이 한 장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흥신소가 확대해서 보여준 사진 속 종이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볼모로 전처를 협박하여 아파트 명의를 빼앗아 빚을 갚겠다. 정수의 글씨로 쓰인 각서였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화면 속 정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제 딸을 볼모로 잡겠다는 각서를 사채업자에게 써주고 있는 이 남자가 한때 제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역겨웠습니다. 저는 최민재에게 사진과 영상을 전송했어요. 민재 씨, 이거면 되겠죠? 되다마다요. 이걸로 끝장을 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저는 최민재의 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흥신소에서 알려준 도박장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저는 카메라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건물 출입구를 지켜보았습니다. 안에서 밤새 도박을 했으면 아침에 나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죠. 30분쯤 지났을 때 건물 철문이 열리며 정수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고 재킷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연속으로 10장 넘게 찍었습니다. 정수가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향하는 모습까지 전부 담았어요. 이제 쫓아갑니다. 최민재가 시동을 걸고 정수의 뒤를 천천히 밟았어요. 정수는 택시를 잡지 않고 걸어서 두 블럭을 지나더니 허름한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국밥집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어요. 안쪽 구석 자리에 시어머니 김말순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맞은편에 앉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앞으로 숙이며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최민재가 서류 가방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제가 들어가서 옆자리에 앉겠습니다. 이걸 재킷 안주머니에 넣고 가까이 앉으면 다 잡혀요. 얼굴을 알아보면 어떡해요? 박정수 씨가 저를 마주본 건 사무실에서 난동 피우던 그날 한 번뿐이에요. 모자 쓰고 들어가면 모릅니다. 최민재가 차 뒷좌석에서 야구 모자를 집어쓰고 녹음기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간 최민재가 정수와 시어머니 바로 뒷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국밥집 유리창을 뚫어지게 지켜보았어요. 최민재가 국밥을 시켜놓고 천천히 숟가락을 뜨는 동안 정수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녹음기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20분 뒤 최민재가 국밥집을 나와 차에 올라탔어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아동보호 쪽에서 조사 들어간 거 확인했어. 하영이가 지금 머리에 피가 올라서 제대로 판단을 못할 거야. 지금이 기회라고. 그래? 아이를 못 데려올까봐 겁먹었을 테니까. 거기다 대고 아파트 명의 넘기면 소송 취하한다고 밀어붙여. 안 그러면 아이를 영영 못 본다고 해라. 사채업자들한테도 약속했어. 아파트 명의 빼서 빚 갚겠다고 각서까지 썼으니까 이번에 안 되면 나도 끝이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하영이 그년이 겁먹어서 도장 찍게 만들어야 해.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딸을 무기로 쓰겠다는 말을 제 귀로 직접 들으니 분노가 뱃속으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노치록이면 무고와 협박 미수를 동시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움직이죠. 최민재는 녹취록과 도박장 출입 사진을 들고 관할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갔어요. 저도 동행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이하영 씨 건은 전 남편 박정수의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의한 것입니다. 신고 내용에 사용된 사진은 조작되었고 녹음 파일 역시 편집된 것이고요. 여기 피의자가 직접 범행을 모의하는 녹취록과 불법 도박장 출입 증거가 있습니다. 청문감사관이 녹취록을 듣고 사진을 검토한 뒤 아동보호기관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기관 측에서 신고에 첨부된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이 촬영된 기기가 정수의 휴대전화였고 촬영 날짜가 실제 신고 날짜보다 훨씬 이전이었어요. 다른 아이의 사진을 합성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즉시 임시분리 조치를 해제했어요. 저는 보호시설로 달려갔습니다. 시설 문을 열자 직원이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딸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두 팔을 뻗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받아 안고 품에 꽉 끌어안았어요. 아기의 작은 손이 제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이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곧바로 최민재와 다음 전차를 논의했습니다. 정수가 사채업자한테 써준 각서, 사본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흥신소를 통해 사채업자 측 접선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각서 사본이 나오면 법원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틀 뒤 흥신소에서 각서 사본을 입수해 왔어요.
전처 협박을 통한 아파트 명의 강탈 계획이라고 제목이 붙은 그 종이에 정수의 서명과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민재는 이 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며 정수가 아이를 접견할 자격조차 없는 범죄자임을 소명했어요. 동시에 정수의 면접교섭권 청구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어요. 기각 신청과 동시에 형사고발도 들어갑니다. 박정수와 김말순을 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협박 미수로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최민재의 말대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었어요. 며칠 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이 정수의 은신처로 들이닥쳤어요. 아동학대 허위 신고에 사용한 대포폰과 사진을 합성하고 녹음을 편집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압수되었습니다. 최민재가 전화로 소식을 전해왔어요. 하드디스크에서 조작 흔적이 전부 나왔어요.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용 기록, 음성 파일 합성 이력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완벽합니다. 정수는요? 그게 문제입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박정수가 없었어요. 도주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지금 보석 취소 신청과 출국 금지 요청을 동시에 넣겠습니다. 최민재가 전화를 끊자마자 움직였어요. 보석 취소 결정과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녁 무렵 최민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잡았습니다.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앞에서 형사들이 박정수를 체포했어요. 해외로 빠져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이미 출국 금지가 걸려 있어서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요? 아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왔다가 수사관한테 난동을 부려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공무집행 방해죠.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등을 기대었어요. 잠든 딸아이가 제 무릎 위에서 작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최민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최민재가 담당 수사관에게 면담을 요청하자 수사관이 취조실력 관찰창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취조실이 보였어요. 정수가 회색 수의를 입고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옆 취조실에는 시어머니가 같은 수의를 입고 앉아 있었어요. 항상 곧게 세우던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입술을 달싹거리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어요. 만삭의 배를 안고 새벽부터 제사상을 차리게 하던 시어머니, 혼자 구급차에 실려가는 아내를 버리고 일본 온천으로 떠나던 남편, 제 이름으로 빚을 지고 제 딸을 볼모로 잡겠다고 각서를 쓰던 그 남자. 최민재가 제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저는 유리창에서 시선을 거두며 돌아섰습니다. 더 볼 것이 없었어요. 한 달 뒤 형사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법원 계단을 올라가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어요. 법정 안은 방청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신분으로 증인석에 앉았어요. 맞은편 피고석에 정수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수의 차림에 얼굴이 반쯤 가려질 만큼 수염이 길어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었어요. 검사가 제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피고인 박정수가 아동학대 허위신고를 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채업자들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아이를 빼앗아 저를 겁먹게 만든 다음 아파트 명의를 넘기라고 협박하려 한 거예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직접 써준 각서가 있습니다. 전처를 협박하여 아파트 명의를 빼앗아 빚을 갚겠다는 내용이 피고인의 필체와 지장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피고인과 김말순이 국밥집에서 범행을 모의하는 대화를 녹취한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녹취록이 재생되었어요. 정수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를 못 데려올까봐 겁먹었을 테니까 아파트 명의 넘기면 소송 취하한다고 밀어붙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영이 그년이 겁먹어서 도장 찍게 만들어야 해. 방청석이 술렁했습니다. 정수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두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었습니다. 피고인 김말순의 가담 정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말순은 단순 가담이 아닙니다.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함께 계획했고
제 아파트 명의를 강탈할 구체적인 방법까지 직접 제시했어요. 녹취록에 김말순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정수측 변호사가 일어서서 반론을 시도했지만 압수된 하드디스크의 사진 합성 기록과 음성 편집 이력, 대포폰 사용 내역, 공항 체포 기록까지 쏟아지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판사가 양측의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를 선언했어요. 30분 뒤 판사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어요. 피고인 박정수는 친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친딸을 도구 삼아 전 배우자의 재산을 강탈하려 하였고, 이를 위해 아동학대를 허위로 신고하고 증거를 조작하며 해외 도피까지 시도하였습니다. 범행의 계획성과 악질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정수의 어깨가 무너졌어요. 고개를 떨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김말수는 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수사기관에서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가 피고석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제발요. 우리 정수가 잘못한 건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교도관 2명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걸 교도관들이 부축하며 끌어냈습니다. 정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무릎을 꿇더니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하영아,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제발. 저는 정수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어요. 분만실에서 혼자 비명을 지르던 밤이 찢겨진 베네 쪼고리가 아이를 빼앗겼던 그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몸을 돌렸어요. 법정문을 밀고 나가는 제 등 뒤로 정수가 바닥을 짚으며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원 밖으로 나오자 최민재가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잖아요. 남은 재산 추징건은요?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정수가 숨겨둔 계좌를 찾아냈어요. 무고 피해보상 명목으로 전부 추징하겠습니다. 사채업자들도 불법 추심으로 고발 접수 끝났고요. 고마워요, 민재씨. 진짜로. 최민재가 잠깐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이제 카페 오픈에 집중하시죠. 며칠 뒤 저는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씨, 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카페 같이 해요. 공동 매니저로. 이미 근로계약서 준비해놨어요.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한테 그런 걸 왜... 같이 당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같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서연이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워요, 하영씨. 열심히 해볼게요. 카페 개업식 날 가게 앞에 화환이 줄지어 늘어섰어요. 친정부모님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깨끗하게 칠해진 벽과 아기 의자가 놓인 테이블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준혁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며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밀어넣었습니다. 최민재였어요. 한아름 안기는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야, 민재야. 꽃을 사왔으면 제대로 줘야지. 뭘 뒤에 숨어 있어. 최민재가 얼굴이 발개진 채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축하합니다, 이하영 씨. 카페 대박 나세요. 고마워요, 민재 씨. 최민재가 머리를 긁적이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저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밥 한번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사건 건은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요. 저는 최민재의 눈을 보았습니다. 변호사의 날카로운 눈매 뒤에 감춰져 있던 따뜻한 기색이 처음으로 보였어요. 좋아요. 그해 겨울 딸아이의 첫돌이 돌아왔어요. 친정부모님, 오빠, 최민재, 서연이가 모두 모인 식당에서 돌잡이상을 차렸습니다. 상위에 실타래, 연필, 마이크, 청진기, 그리고 장난감 판사봉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아이가 상 앞에 앉아 고사리 같은 손을 이리저리 뻗었습니다. 실타래를 만지작거리다 놓고 연필을 잡았다 내려놓더니 판사봉을 꽉 움켜쥐었어요. 작은 손에 들린 판사봉을 아이가 방긋 웃으며 흔들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 손녀가 판사봉을 잡았어. 판사 나오는 거 아니야? 하영아, 너 닮은 거다 이거. 서연이가 아이의 뺨을 손가락으로 살짝 스치며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판사봉을 쥔 작은 주먹을 내려다보았어요. 그 뒤로 카페는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동네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며 손님이 하나둘 늘었어요. 서연이가 매장을 관리하고 저는 매출 장부를 정리하며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지난달 장부를 넘기다가 석 달 연속으로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 숫자를 확인했어요. 제 이름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습니다. 늦은 밤 카페 문을 닫고 마지막 불을 껐어요. 잠든 딸아이를 품에 안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베란다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파트 아래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난간에 팔을 기대고 그 풍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뒤에서 딸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돈과 거짓으로 아이까지 볼모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무너졌고, 하영은 제 이름으로 된 카페에서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참고 견디는 것이 강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진짜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게라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